안녕하세요. 오늘 대담 진행을 맡은 정아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일단 되게 밀도가 높았어요. 되게 현실 분석도 있고 문제가 뭔지를 밝히는 문제 직시도 있고 거기다 대안까지 나와서 굉장히 막 쉽게 휙휙 넘어가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넘길 게 없는 되게 밀도 높은 소설이라서 되게 영양가 있는 그런 서적이라고 생각했고 잘 읽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되게 이거 읽으면서 지금 여기 대한민국 모습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48쪽에 백성은 소작을 하면 소출의 절반 이상을 땅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군포도 내야 하고 목숨만 연명하기 급급하지요.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가 임대료로 매출의 큰 부분을 내거나 이런 부분이 바로 떠올랐거든요. 아니면 이존창이 과거를 준비하는 기관인 단원정사를 설립하는 장면에서는 대치동 입시학원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하고 그때 시대에 지금의 생활상을 겹쳐 넣으신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이 이존창 소설을 그 시대, 그러니까 지금 한 250년, 200년 전 얘기죠. 그 시대의 어떤 사회 경제적 상황을 가능한 좀 표현을 하려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책들 역사책 읽어보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그때 우리 사회 경제적 상황하고 너무 괴리되게 사람들이 옷도 입고 먹고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뭐 지금하고 우리 정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겹칩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지금 소작료 얘기가 나와주셨는데 조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쳐서 1960년대 초까지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농업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소작료였습니다. 그건 뭐 다 알고 그래서 잘 모르시지만 우리 세대는 제가 좀 나이가 있는 세대니까 소작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농촌의 큰 우리 노동쟁이처럼 농촌에 소작쟁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작쟁이라는 게 없어요. 완전히 사라졌죠. 그것은 역설적으로 산업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건국전쟁에 보면 토지개혁이 이제 대한민국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건 경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중요했지만 여기 책에 있습니다만은 토지개혁을 하고 그대로 산업화가 안 됐으면 한 20년, 30년 지나면 또다시 토지는 과점화가 됩니다. 독점화가 되지. 그러면 토지개혁을 또 하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시장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작료 문제가 안 생기고 토지개혁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산업화를 해서 공업과 상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도시에 떠서 도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말씀하신 임대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지어서 또 하나 묻고 싶은데요. 조선에 자본주의가 자체적으로 발화했었다는 주장도 있잖아요. 예. 민족 경제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분이 이영훈 교수가 한국경제사 이런 거 쓰셔서 그런 거 전혀 없었다고 또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그 시대를 다뤘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조선의 자본주의가 자생적으로 발화했었다고 보시나요? 싹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잘 역사에서 우리가 일제의 심탈이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가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이제 특히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개혁, 아까 조선을 살릴 수 있는 개혁이 있었다면 자본주의가 당연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개혁에서 실패했고, 그런 개혁이 없었고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일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없어진 거지. 그건 제가 볼 때는 왜 자본주의가 우리가 1960년대 산업화 해서 우리가 이런 성과를 지금 얻었잖아요. 그때라고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다. 그때라고 안 될 리 없는 거거든요. 그때는 지도자나 이런 지식인들이나 엘리트들이 나라를 잘못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이게 우리 민족이 그런 게 자본주의 맹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 이존창의 작업장에 대한 설명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상적이었고 지금도 이런 작업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농사건 방아 찢는 거건 기본적으로 사람 한 명이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 일한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들어낸 것을 팔아서 같이 일한 사람들이 나누어 가져야 하니까요. 저와 동생은 항상 어떻게 하면 적은 힘을 들여서 더 많이 만들 수 있나를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더 좋은 새로운 도구를 찾아보고 작업 위치와 순서를 바꾸어도 봅니다. 이게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읽혔던 대목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 이존창 가문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장을 운영을 했었나요?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이존창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신분이 양반부터 노비까지 지금 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공식적인 기록이 그 집안 이존창은 아니고요. 그 집안은 노비였다는 설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존창이 활동할 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고 또 그때는 양반이었죠. 왜냐하면 양반이었기 때문에 양반들하고 교류하고 양반한테도 다 배웠죠.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초기에 이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응? 어떻게 이런 신분이 됐을까?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이지만 이걸 그래도 황당하게 쓸 수는 없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써야 되니까. 예?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냥 조선에서 부자가 되는 일은 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땅입니다. 땅을 계속 넓혀가서 부자가 되는데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공신이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리대금업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아니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옛날에 이상옥이나 우리 상도에서 나왔던 식으로 중국과 교역을 통해서 또는 외화 교약을 통해서 돈을 번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내포에서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한 게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거기서 큰 수익을 기록들을 보니까 밀이 밀가루가 되면 가격이 5배가 올라갑니다. 하얀 밀가루가 되면. 그리고 쌀이 우리가 쌀이 이제 여기 책에서는 우리가 백미 현미를 쓰는데 저는 그게 일본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가능한 현대 쓰는 글을 썼지만 쌀 이름 말은 이제 바꿨어요. 뭐 조미, 중미, 갱미. 조미는 우리 현미이고요. 중미는 중간쯤 5분자솔쯤 될 겁니다. 백미는 갱미는 우리 지금 백미. 이 세 개가 조선시대 정식 명칭입니다. 이걸 그냥 쓰고 있는데 이 쌀을 갱미로 만들면 그것도 가격이 한 5배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개발 초기에 60년대 초반까지 시골의 부자는 두 가지, 근데 방앗간하고 양조장.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방앗간과 양조장과 겹치는 누룩 만들고 뭐 또 약간 소설에는 안 썼지만 제가 생각해 본 건 영조 시대에 금주령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누룩이 제대로 못 팔겠으니까 음성적인 거래가 되는 건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 돈을 벌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상상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건 그냥 완전히 제 상상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노비 출신이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는 부자였군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활동할 당시에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상상으로 하신 거고. 근데 상당히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네. 논리적 상상력을 갖고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존창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보장해주는 내용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돌보아주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먹을 저녁밥을 해주거나 이런 장면이었는데 여기선 저는 바로 그 영국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렀던 로버트 오원이 떠올랐거든요. 칼폴라니가 되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협동조합의 창시자로 불리기도 했고 혹시 이 부분 쓸 때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뭐 로버트 오웬이나 칼 폴라니는 알지만 네. 직접 생각한 건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존창이라는 분이 기본적으로 그 신분 이런 걸 극복하려고 자기 또 신분도 제가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대략 그 신분의 굴레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그냥 뭐 이렇게 꼭 아니어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네. 그냥 뭐 특별하지 않게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네. 해본 겁니다. 되게 인상적이고 되게 그런 게 많이 생기면 좋겠다고 예. 생각했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한번 진산 사건으로 잡혀갔다가 배교하고 나와서 고향을 떠납니다. 떠났는데 이게 그 기록에 보면 마을 사람 전부가 나와서 이 사람 가는 걸 막 환영하고 울고 뭐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을에서 인기가 좋았다. 이런 일을 해야 인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만 받고 막 그냥 하면은 안 좋았고 진짜 이건 뭘 많이 베푸는 사람인 건 확실하다.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상상이었군요. 예, 예. 네.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제 그 현대 경제사에서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영한 기업이나 회사가 있을까요? 작은 기업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경영해서 대기업을 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찾아보면은 제가 그냥 아는, 저도 뭐 이렇게 기업 쪽을 많이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그 유한양행이 조금 비슷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KSS 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분이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박종규 회장님입니다. 뭐 저기 우선 유한양행은 유일한 우리 회장 저기 창업자시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신이 번 돈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처에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은 양반이나 아전, 관아 등에서 여러 목목으로 돈을 빼앗아 가거나 때에 따라서는 나라에서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가져가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농장이나 공장을 오랫동안 열심히 운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이 자유롭게 쓰고 갖고 있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사유재산제의 효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혔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사유재산이야말로 인류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극단적인 두 반응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단 하나의 명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사유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또 도처에 들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개념이 어떻게 발전시켜 왔고 어떤 지금 상태에 있는 것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뭐 좌파 우파의 대립을 그냥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얘기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생명을 위협받느냐, 생명권이죠. 뭐 내가 사는데 내 신체 내 구금하거나 뭐 아니면 죽이거나 뭐 심하면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재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을 걸 지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본다면은 인간의 생존에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없이 왕조 시대에는 왕이 가졌던 거죠. 다 나라 것은 왕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왕의 대리인들이 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가진 거죠. 그 일본 사람이 필요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수출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의 개념이 굉장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개념이 들어오다 보면, 제가 생각엔 어떠한 개념이 들어와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게 생깁니다. 그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좋은 제도가 생기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사유재산에 대한 도입이 돼서 오래된 기간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사유재산 문제를 생각할 때 좌파 우파를 떠나서 그 사유재산을 개인이 소유하지 않으면 누가 소유할까? 공동체, 그 다음에 국가, 어떤 사회, 이런 데가 소유할 거 아닙니까? 집단이. 근데 그게 개인이 소유한 것보다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라인홀트 리버라고 신학자가 쓴 건데, 도덕적인 인간과 기독교적인 사회. 이분은 이 책도 유명하지만, 이 사람이 쓴 기도문, 딱 3줄짜리 기도문이니, 기도문 중에 가장 훌륭하다고 합니다. 매일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외우고 살았대요. 모르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세 번째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언뜻 들은 걸 그냥 이렇게 쓰는 건데, 근데 거의 그런 의미는 확실합니다. 이 기도문이 그렇게 멋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문이고, 이 기도문을 쓰신 분이 이제 쓴 게, 왜 인간은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가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 이 사람이 집단에 들어가면, 사회에 들어가면 다 악인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쓴 책이 바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개인이 소유권이 이제 공동체로 넘어가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꼭 좋은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는 가져봐야 된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유 재산에 대한 시간이 길지가 않다. 그래서 뭐 기부 문화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나누는지 문제. 우리나라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불평등, 불공정 이 문제를 지금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제다 생각합니다. 네, 되게 저도 사유재산에 대해서 젊을 때는 대단히 공동체가 가져야 한다거나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라인홀트 니버 같은 경우는 정말 예,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제 인생에 새겨들어야 할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네, 용기. 그리고 왜 이존창이라는 인물이 끌렸는지 궁금해요. 정약용도 아니고 박지원도 아니고 왜 이존창이었나요? 실제 이제 뭐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이나 생각 이런 것보다도 더 높이 평가받는 사람도 있고 평가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활동했던 지역으로 한 6년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그냥 우연히 간 거죠. 거기를 살아갔는데 제가 사는 마을이 원주민들이 다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분 중에 아까 어떤 고조 할아버지는 저기 순교하신 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가끔 얘기할 때 나오는 분이 이존창이라는 분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집에서 아주 가까운데 이분의 생가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가터 이제 흔적이 나와서 뭐 이렇게 카톨릭 유물이 교회 유물이 나와서 그냥 거기로 지정한 거죠.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왜 많은 것을 한 우리가 이제 카톨릭이 다 망가지고 뿌리가 뽑힌 상태에서 다시 이제 서양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걸 재건시키는 과정에서 신자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신자들이 모이면 너는 카톨릭 어디서 배웠냐? 그러면 다 이 내포 지방은 이존창한테 배웠다. 또 이존창한테 배운 사람이 또 배웠다. 이 사람이 다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기록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또 이분이 다른 사람들처럼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그렇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갈등도 많이 하고 또 배교도 많이 합니다. 여러 번. 그래서 이제 하신 일에 비해서 뭐 성인이나 복자 이런 거 카톨릭 공식적인 직함도 못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순교도 했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써보자 이런 생각도 생겼습니다. 알려진 분들에 비해서 상상의 여지가 더 많은 분이었군요. 예. 네, 네. 이거는 제가 그 시대를 쓰신 분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정민 선생님이 쓰신 파란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거 약간 그 소설에 나오는 반전 스포인데 보실 분들은 이 부분 듣지 마시길. 정약용이 신부라고 나와요. 예. 네. 그래서 그 시대를 공부하신 분으로서 그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시죠. 저도 뭐 같이 씁니다. 파란도 한 여러 번 봤죠. 파란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약용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최근의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신부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벽이라는 분이 이제 이승훈을 북경에 보내서 이승훈은 정약용의 자형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이승훈 보고 다 세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벽이 자기를 카톨릭 신자들은 본명이라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벽은 아주 확실합니다. 자기 본명을 세례자 요한. 즉 예수님을 세례 주시는 분이 세례자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걸 딱 받고 막 세례를 주는 거예요. 카톨릭 전파하겠다 이거죠. 생각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핵심 멤버를 구성할 때 소설에서 이제 이존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약용이나 정약전 이런 사람들이 다 멤버에 들어와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주위에 붙인 겁니다. 그걸 이제 가성직제도 뭐
임시 신부. 왜냐하면 우리나라 신부가 없으니까 누군가 카톨릭을 전파하려면 신부 노릇을 해야 되나, 세례도 해야 되고, 예배도, 미사도 집전해야 되니까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을 그냥 지금 와서 뭐 가짜 신부, 뭐 임시 신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정약용 선생님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것. 저도 뭐 그거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아무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본인이. 네. 인정한 기록 스스로. 그렇죠. 인정했으면 죽었고, 나중에 이제 귀양 갖다 풀려났을 때도 언제든지 죽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이제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 거지만 정황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연성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시는군요. 예. 네. 저도 그 소설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천주교 신자신가요? 신자이긴 하지만 뭐 그냥 잘 안 나갑니다. 냉담자시고. 예. 저도 같은 신분입니다. 네. 조선에서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발생해서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이게 되게 특별한 현상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조가 승하한 게 1800년인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게 178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왕권이나 이런 그 특권층의 권리를 신이 부여한 권리로 받아들였던 시대에서 이제 그 시민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상징적인 사건이 서유럽에서 일어났던 때와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인류가 가는 세계사적인 조류의 하나로 자생적으로 생겨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건 왜까지 들어간 건 아직 생각을 많이 못 해봤습니다. 일단 이 과정은 지금 이 소설 속에서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속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천주교 서학 처음에 서학에서 시작했다가 천주학이 되고 그 천주교가 내서를 받아들이는 걸로 이제 묘사를 했죠. 근데 그 진짜 그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특별하게 천주교를 받아들인 건 맞고요.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서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1776년이 이 경제학 쪽에서는 가장 의미 있는 그 국보론이 쓰여진 해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러니까 여기 제 책에서 경제 얘기가 좀 왜냐면 제가 경제학 전공한테 나오지만은 이미 제 생각 정도는 이미 유럽에서는 더 일반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없는 게 이상한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프랑스 혁명 이런 게 다 있었던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도 뭔가는 지식인들 사이에서 뭐가 더 깊은 글로 남지 않은 깊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정약용이 쓰신 일표 이서가 있습니다. 정약용 대표 저서를 일표 이서라고 합니다. 경세유표, 그 다음에 목민심서, 흠음심서 이 세 가지를 정약용 선생님이 대표 저작으로 합니다. 그걸 읽어보면 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읽어보면 참 불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를 다뤘을까? 다 훌륭한데 적어도 어떤 경제를 개혁을 하려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 그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큰 것은 이미 이벽하고 이존창이 하고 여기 토지기 제도나 관직 제도나 이런 실무적인 것을 정약용 집안한테 부탁하는 걸로 책에 소설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게 논리가 딱 맞죠. 근데 정약용 선생님이 훌륭한 분인데 그 앞에 걸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라를 개혁을 하려면 큰 그림 그리고 나서 관직제도도 바꾸고 토지제도도 바꾸고 그러는 건데 이 큰 그림이 없습니다. 여기 일표 이서에 보면. 그래서 이제 뭐가 있었을 것이다. 있어야 당연하거든요. 그 시대 우리 조선 지식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기 북경에 가서 사람 보내서 우리가 좀 카톨릭 믿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서양의 정신사의 두 개의 뿌리가 있잖아요.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그리스 로마인데 우리가 사실 기독교를 스스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양 한중일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독교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돼 있다고 우리가 개방됐잖아요. 문화도 개방돼 있고 뭐 굉장히 개방된 것도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톨릭 이런 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많은 희생이 됐지만은 지금 이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도 연결되게 조금 소설을 써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소설을 보면 역사적 사실에 허구를 많이 섞어서 쓰신 것 같은데요. 이 사실과 허구 사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허구를 섞어 넣으실 때 염려되는 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게 어디까지가 약간 등장인물에서 실제 실존했던 인물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한 6대 4 정도로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를 채워넣을 때 제 나름 최대한도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글러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한 95% 이상이 이 이존창의 생애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밝혀진 사실은 한 60% 50% 정도뿐이 안 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건 가능한 소설이지만 사실에 근접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그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조를 직접 만났습니까? 그 장면이 소설에 나오는데 예. 그게 창작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창작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만났다면 정조가 저기 그 진산 사건으로 그 이존창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데 정조가 감사한테 어차를 밀서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정조가 편지로 정치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편지가 나옵니다. 근데 정조가 쓴 편지를 보낼 때는 꼭 이 편지를 읽는 즉시 태우라고 합니다. 정조가 쓴 편지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조가 편지를 썼으면 충청 감사는 답신을 써야 되잖아요. 답신은 정조가 받았으면 그거 태웁니다. 근데 뭐가 남았냐면 왕한테 편지 보낼 때 그냥 막 씁니까? 초고를 잡고 쓰잖아요. 초고가 남아 있습니다. 충청 감사가 정조한테 올린 편지 초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 보면 이 이존창이라는 사람을 정조가 그렇게 잘 아시는지 몰랐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알았으면 제가 얘를 더 잘해줄 텐데 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이존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으면 얘는 벼슬도 안 했잖아요. 벼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나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그냥 만났다는 걸 완전히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한 거죠. 계속 정조가 챙깁니다. 얘 어떻게 해라, 어디로 보내라 다 챙깁니다. 그 편지가 이렇게 반대쪽만 있는 거죠. 지시대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정조한테. 그거가 기록이 나와. 그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가 이존창을 엄청 챙긴 건 사실인데 만났다는 흔적은 왜냐면 그건 밖에 나가 살짝 만난 거니까 자맹에서 그건 뭐 거의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실록에도 남는 게 아니니까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다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상상인데 대부분 다 합리적인 근거가 많이 있네요. 네. 그 소설을 많이 읽으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많이 봅니다. 역사 소설 중에 전범으로 삼거나 되게 좋다고 느껴졌던 그런 소설이 있는지. 이게 시대마다 좀 다른데 그 역사 소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소설은 사실 상도였습니다. 상도. 예, 네. 많이 봤고 드라마도 됐고요. 소설도 있고 그다음에 객주도 좀 좋아했고요. 그렇습니다. 소설은 제가 요즘엔 많이 안 보지만 예전에 참 많이 소설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설 처음 쓴 거지만 그래도 많이 봤기 때문에 흉내낸 거죠. 네. 역시 경제적인 역사 소설을 많이 즐겨보셨군요. 예. 상도, 객주 다. 예.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대화가 주를 이루는데요. 대화를 큰 비중으로 할애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냥 상황 묘사나 경제 이런 묘사를 잘 못합니다. 특히 이제 그 소설가가 아니라 그 소설가들은 잘 하시는데 장 작가님 저 같은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대화는 우리가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잘하는 쪽으로 그냥 나간 거지 못하는 쪽 묘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많은 것 같고요.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화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철학책의 가장 기본이 플라톤의 대화잖아요. 네. 그런 거로 대화하고 또 뭐 최근에 이제 그 우리 시대 1970년대 정신 세계를 흔들어놨던 책이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이영희 선생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낸 책이 이름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하고 실제는 묘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문체가
보니까 예. 왜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으로 마치 연극지문처럼 예. 현재형으로 낫다. 쓰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옛날 사람들인데 왜 현대어를 놨습니까? 말투라도 옛날 비슷하게 사격투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말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그리고 내가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모아서 말투는 그걸 이렇게 지금 쓰는 대로 쓰자. 내가 잘하는 내가 쓰는 말투를 쓰자. 그리고 이제 현재형을 쓴 것은 그냥 고민하다가 현재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본형이다.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건 과거로서 그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문체는 내가 확고하게 초반부터 내가 노력해도 옛날 문체를 알 수가 없다. 정조시대의 문체를. 그러니까 뭐 내가 잘 아는 지금 우리 글대로 쓰자. 그래서 단어 몇 개만 아까 말한 대로 쌀 그런 좀 백미, 현미는 조금 색깔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조미, 중미, 갱미가 더 맞는 것 같다. 옛날 문체를 찾아내면 그게 토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 거대한 문학적 성취가 되는 그 하려면 뭐 이게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지만도 흑백산맥이나 토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가능성도 없고 뭐 자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재 문체를 쓴 겁니다. 대단히 솔직하신 답변이군요. 네. 네. 예, 그냥 뭐 사실대로 저는 이렇게 솔직한 편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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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분이 쓴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라는 저서에 보면 통일신라 이후로 우리나라에 되게 이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이 대부분 지방 분권이 되거나 그런 적이 없고 중앙 집권화된 나라하고 국민 사이에 중간 결사체 같은 게 없었다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주장하는 책인데 지금도 우리는 너무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지방 분권도 안 되고 있고 그런 뭔가 우리 이 땅에 사는 들어섰던 정권이나 이런 데에서 항상 지방 분권이나 아니면 중간 결사체가 정착화되지 못했던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책에서도 공동체 얘기가 나와서 여쭤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고 우리나라 경제사나 우리 한국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봉건제를 거치지 않은 나라가 이제 한국 조선이고 한국이고 뭐 한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그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고려 시대에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고려치는 호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봉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봉건제가 역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거냐 이런 건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봉건제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없어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공동체 얘기는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과거에는 혈연 공동체가 가장 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랑할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잖아요. 족보가 우리 문화유산처럼 돼 있고 그런데 그 족보가 있는 건 혈연 외국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어떤 족보가 없거든요. 가까운 사람들 가게도만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혈연 공동체도 이게 굉장한 공동체거든요. 그 지방에 가보면 얼마나 혈연 공동체가 강한가 알 수 있습니다. 다 귀촌할 때, 귀농할 때 가장 피해야 할 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그 집성촌. 그 혈연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뭐 그냥 완전히 이상하게 됩니다. 못 끼니까. 못 끼니까. 뭐 같은 집성촌이면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긴 되면 못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그것도 강한 공동체입니다. 혈연 공동체.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 공동체가 없었다. 되게 혈연 공동체는 되게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그러니까 한국 이분이 얼마큼 많은 지방에 가면 아주 강하게 남아 있는 게 지금도 혈연 공동체입니다. 흔적 조금씩 사라지지만 지방이 소멸되니까 이제 사라지는데 얼마 전까지는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요. 뭐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다 끝나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그 조선에 노비제가 끝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게 되게 특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나라 자국민을 노비제로 삼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존속한 나라가 얼마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왜 그랬을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 건 저는 그냥 어떤 그런 제도는 인간이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인데 이걸 이제 뭐 헐겠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시도가 이 책에도 당연히 나오고 그 이전에도 뭐 계속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다른 나라에는 다 없어졌는데 다른 나라는 전쟁포로나 뭐 특별한 범죄자나 이런 게 그것도 이제 대를 안 물리거든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내 자식이 노비 자식이 노비가 된다는 게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런 거는 있었나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한 나라인데
왜 그럴까? 그냥 그게 뭐 그걸 또 뭐 붙이는 연구한다면 민족성이라고 연구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탐욕이 있었고 그걸 깨려는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깨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노비들 반란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다 안 됐죠. 그럼 이제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네. 하나는 원래 선생님이 주 분야가 원래 메인 캐릭터가 경제학이잖아요. 본인이 쓰신 저서 중에서 제일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경제서 하나만 알려주시고 그냥 이제 선생님께 쓰시지 않은 것 중에서 경제학을 좀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렇게 두 권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책은 뭐 한국 경제 미필적 고의가 이제 뭐 그래도 가장 오래됐고 뭐 고전 비슷하게 되었으니까 말씀드리고 다른 분이 쓴 책은 글쎄 이게 어떤 책이 좋을까 하는데 그냥 좀 편하게 읽을 책은 제가 볼 때는 우석훈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경제를 전공한 사람인데 네. 한때 유명했던 뭐 88만 원 세대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서양 사람은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제가 이제 너무 좋아해서 저는 뭐 한국에서 다 읽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저는 한 서너 번 읽었습니다. 서너 번 읽었고 그것 때문에 그거 갖고 뭐 여기 강의도 좀 하고 피케티 21세기 자본. 그게 이제 그 뉴욕 타임즈에서 어딘가에서 선전할 때 그 마르크스를 이겼다 이렇게 하는 책이고 또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휴관학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쓴 건데 책 꼭 읽을만 합니다. 네. 읽을만 하고 너무 좋은 말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참 그냥 어떤 특정 이렇게 좌나 우나 이런 거 그렇지 않고 경제를 그렇게 경제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불평등 문제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평등. 예, 네. 그게 이제 결국 사회재산 쪽에 가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그 문제를 지금 많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얘기를 한 게 이제 피케티 21세기 자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시는데 얼만큼 걸렸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쓰시면서 이존창이라는 인물한테 이입했다고 느끼셨는지. 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소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도 제가 우습기도 하고 내가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아니 뭐 이거 뭐 글은 많이 써봤지만 칼럼이니 뭐 이런 거 많이 다 다른 글인데. 근데 쓰고는 싶어요. 왜냐하면 쓰고는 싶지만 자료가 없으니까 소설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평전도 안 될 것 같고 뭐 논문도 안 될 것 같고. 소설을 쓰자. 그래서 이제 소설로 쓰고 하고서 소설을 쓰는 법 이런 책도 사봤습니다. 근데 뭐 별로 도움 안 돼요. 도움 안 됐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읽었던 거 생각해서 쓰자. 그래서 이제 쓰게 됐고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안 써졌습니다. 자료는 계속 보기만 하고 쌓아놓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니까 써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글쓰기는 다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기본의 진정성인 것 같고요. 얼마큼 내가 이 글에 대해서 진정 여기 쓰고 싶으냐 이런 게 깔려 있으면 써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제 감정이입도 되고 뭐 어떤 때는 내가 이준창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준창이 나한테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서 막 나중에 저절로 막 써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판에 한 1년은 참 즐겁게 썼습니다. 힘들지도 모르게. 이입이 되셨군요. 예, 그냥 막 써지는 거죠. 빙의돼가지고. 예, 이게 써지고. 네.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대담을 통해서 경제,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추동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참 대화를 길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재밌다고 하시고 너무 고맙고요. 참 지루한 거였을 텐데 너무 고맙고 저도 뭐 꿈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 OTT도 나가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고 근데 여기에는 제가 쓸 때 악인이 없죠, 그죠? 근데 세상에 그렇게 뭐 특별히 이상한 경우 빼놓고는 악인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 아마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이때 보면 사실은 어떤 특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나오지만 우리 악인의 대명사가 장희빈이잖아요, 드라마에. 근데 장희빈도 여기는 뭐 그렇게 나쁘게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악인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세상에 저는 그렇게 악인이 많다고 생각 잘 안 합니다. 다 그렇게 잘 들어가 보면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고, 근데 드라마로 하려면 악인이 있어야 되고 또 로맨스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드라마 작가의 목이라고 그냥 저는 그냥 그게 규모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거 약하죠. 이게 되게 그럴 수 있죠. 좀 일찍 나와요. 너무 끝에 나오니까. 드라마화 시켜주시려는 이 깨알 같은 노력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신분 문제는 지금도 양쪽에서 이렇게 대립합니다. 신자다, 유학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참 알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본인이 가장 잘하는 건데 이제 본인은 끝까지 유학자로 남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깊은 마음 속에는 뭐 제가 볼 때는 가톨릭이 남아 있던 것 같고, 그리고 가톨릭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소설에는 그냥 이렇게 그 조선을 개혁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지식인들이 고민으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만은 더 깊은 고민이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토지가 사실은 이렇게 세상의 문제는 토지에 집중하면은 그 문제가 참 어렵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데 우리가 196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 한국에서 조선 표양 일지를 포함해서 소작쟁이, 이게 토지와 연결된 건데 지금은 소작쟁이 문제는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임대료 문제가 생겨 있죠. 임대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정부가 노력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건 뭐 이미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서는 거의 다 해결돼 있고요. 어떤 식으로? 그냥 뭐 월세 사는 사람들한테 주택 급여를 주면 되는 겁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그럼 집도 안 사죠. 독일이 대표적인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자가 보유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근데 부동산 거품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대한 소유 욕구도 적고, 뭐 나는 그냥 월세 사는데 정부가 한 반, 60%, 70% 이렇게 월세 보조금을 주면은. 그러면 상가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아니, 상가, 주거. 상가는 이제 우리가 좀 비슷하게 상한이 많이 있습니다. 상한을 줘서 하고, 또 가능한 장기 계약을 유도하게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적은 것 같고. 조금씩 찾아가면 이 문제도 적을 거고, 그리고 공급이 많이 되면, 그리고 이제 뭐 상가 공급이 많이 되면, 임대료 문제는 생각보다는 독일이나 프랑스는 많이 오히려 임대인을 모셔오려는 그런 임차인을 모셔오려는 노력들이 더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좀 우리하고 많이 달라서 우리가 이미 농지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은 경제 문제를 이렇게 경제 논리로 잘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하고 또 어떤 뭐라고 할까 자기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토지가 이제 헨리 조지 시대에는 토지가 정부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본은 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주식도 될 수 있고 토지도 그 작은 부분이 코인들의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좀 생각하지.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저는 가톨릭 신자지만 열심히 안 나가는 냉담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1년에 한 2번은 가니까 뭐 그냥 중요한 때 가는 크리스마스 부활절 깜빡 입은 것도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지났네.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 큰일 났네. 이러고 지나죠. 그런 정도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가 정신 말씀하셨는데 뭐 당연히 저도 많이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성숙한 다음에 또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도 하고 성장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좀 더 자본주의가 성숙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책에 쓴 게 우리나라를 빗대 쓴 건 그겁니다. 좀 정조시대 우리 지식인들 선비들이 많이 떨어진 게 소중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지식인들 중에서 선진국이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막 비슷한 표현이잖아요. 저는 아직은 우리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울만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농촌에 살으니까 농촌에 보면은 사람 사는 질이
우리가 가끔 제가 많이 보는 프로젝트가 세계 테마여행인데 세계 테마여행 보면은 우리 농촌 사람 사는 것이 저기 뭐 우즈베키스탄이라 이런 농촌 사는 거랑 삶의 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먹는 거, 입는 거, 집 이런 거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아직 멀었죠. 그래서 서울만 보지 말고 농촌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조금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데 마지막을 넘는 단계다. 그렇게 넘으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문제도 많이 드러날 거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해서 좀 불평등 문제,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고민도 많이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도 많이 하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이런 논의가 없어졌어요. 논의장들이. 지금 옛날에는 뭐 한국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불공정이나 불평등이 없애겠다 이런 얘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의가 있어야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하는데도 없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이다. 지금은 주로 대파, 그 대파 뭐 명품백 이런 얘기 하고 기울, 뭐 이런 거 하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맞네요. 잘 바꾸고 좀 투명하게 하고 선진국이 되는 길을 갈 수 있으냐 이런 논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뭐 저도 좀 꿈을 갖겠습니다. OTT 나가서 뭐 이게 우리 코리아 K컬처로 한번 좀 잘 빛내보도록.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지금 이미 계약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꽤. 그래서 먼저 목표는 금년 말까지 영어판 영어로 된 이 소설이 나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 다음 소설은 메디치 미디어로 내시는 걸로. 아, 고맙습니다. 악인과 로맨스를 넣어서. 네. 네,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